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태호, 올해로 65이 됐습니다. 평생을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살았어요. 아침 6시면 집을 나가서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손가락 끝은 늘 잉크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가끔은 기계 소음 때문에 귀가 멍멍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도 가족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우리 아내 정화는 글쎄요,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남자가 돈 벌어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자주 했죠. 제가 피곤해서 집에 늦게 들어와도 밥은 차려놨으니까 알아서 먹어. 하고는 텔레비전만 봤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건 정년 퇴직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35년을 한 곳에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할 일이 없어지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정화가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돈 한 푼 못 버는 주제에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나이 먹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정말 서러웠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짐짝 취급을 받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아들 준영이가 있으니까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부부 싸움하는 건 안 좋다는 생각으로 꾹꾹 눌러 담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참고 살았나 하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대는 그랬어요. 이혼이라는 게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특히 아이 있는 집에서는 더욱 그랬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묵묵히 지냈습니다. 가끔 동네 퇴직자 모임에 나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낙도 없었어요. 거기서도 다들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집사람이 요즘 눈치를 줘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랬죠.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정화가 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아요. 그날도 평소처럼 퇴직자 모임에 갔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나는 거였는데 다들 비슷한 나이라 얘기가 잘 통했거든요. 태호야, 요즘 어때? 집사람은 좀 나아졌어. 하고 김형이 물어보길래 그냥 그렇죠 하고 대답했어요. 정말 딱히 나아진 것도 없고 나빠진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뻐근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가 했는데 점점 아픈 게 심해지더니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그 다음은 기억이 없어요. 깨어났을 때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정화가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깨어났네? 하는데 목소리에 딱히 안도감이나 걱정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그냥 사무적이었달까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약물 치료와 함께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최소 2, 3주는 봐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화의 표정이 살짝 달라지는 걸 봤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입원 생활이 시작됐죠.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아프고 무엇보다 마음이 답답했어요. 평생 누워서 지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침대에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정화는 하루에 한 번씩 와서 30분 정도 있다가 갔어요. 집에 할 일이 많아서. 라고 하면서요. 뭔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정아와 나, 우리 관계는 뭐였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랬죠. 병실이 조용해지고 다른 환자들이 잠들면 천장을 보며 지난 40년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결혼할 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싶었어요. 입원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였어요. 새벽에 잠을 못 자서 복도를 걸어 나왔는데 간호사실 근처에서 정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간호사분이랑 얘기하나 보다 했는데 제 남편이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던데 심장이 많이 안 좋대요. 가게랑 집만 정리되면 나도 좀 자유로워지겠어요. 그 순간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내 아내가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사실 진작 헤어지고 싶었는데 체면 때문에 참았거든요. 이제 되면 정말 홀가분할 것 같아요. 여행도 가고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해보고. 전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그럴 리가 싶었어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래도 부부인데. 며칠 뒤에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저기, 혹시 부인분이 요즘 부동산 사무실 다니시나요? 제 아내가 거기서 봤다고 하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정화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집 시세를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위독해서 급하게 처분해야 해요. 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동네 미용실에서도 목격됐대요. 평소에는 파마 한번 제대로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염색도 하고 비싼 옷도 맞춰 입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이제 곧 홀가분해질 거예요. 이런 말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나를 속였나 싶었어요. 아니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그때부터는 정화가 면회를 와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내 죽음만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한심했는지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준영이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파래져서는 아버지, 이거 정말이에요. 하면서 흥분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준영이 친구들이 제 아내 정화를 봤다는 거예요. 술집에서 곧 홀가분해질 거야. 40년 참은 게 이만하면 족하지 않아? 하면서 웃고 떠들고 있더라는 거였어요. 엄마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병실에 계신데 준영이가 목소리를 떨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 앞에서 엄마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런 것 같다라고만 했어요. 그랬더니 준영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참으세요? 평생 고생만 하시고 이제는 엄마한테까지 이런 취급을 받으시고 사실 준영이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나 봐요.
제가 퇴직하고 나서 정화가 어떻게 구는지 아들이니까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 이제 더는 참지 마세요. 엄마랑 인연 끊고 아버지 인생 사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준영이가 제 손을 꽉 잡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들을 생각해서 4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아들이 저를 위해서 싸우라고 등을 떠미는 거예요. 준영아, 그래도 내 엄마인데 하고 말했더니 엄마는 저한테도 별로 관심 없었어요. 아버지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이제 아버지도 아버지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나? 내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게 뭘까? 준영이 말이 맞더라고요. 정화는 저한테뿐만 아니라 아들한테도 별로 애정이 없었어요. 늘 자기 생각만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내 인생을 희생해야 하나 싶었어요. 병원에서 나가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고 결심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정화가 마중을 나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기대하는 듯한, 뭔가 계산하는 듯한. 아마 제가 더 심하게 아플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어떻게 좀 나아졌어? 하고 물어보는데 진짜 걱정하는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입원했다 나오는데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할 이유가 있나 싶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화가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나 잠깐 외출해야 해.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데? 내가 태어난 첫날인데? 아, 그냥 친구 일로 곧 올게. 그리고는 서둘러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친구? 40년 동안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아했던 사람이 혼자 집에 있는데 문득 정화의 행동들이 더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장대를 보니까 예전에 없던 화장품들이 많아져 있고 옷장에도 새 옷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언제 산 건지. 그런데 갑자기 정화 핸드폰에서 문자 소리가 나더라고요. 핸드폰을 두고 나간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안 볼 텐데 그날은 왠지 궁금했어요. 자기야, 언제 와? 기다리고 있어. 남편은 어때? 다른 남자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이름도 댄스쌤 이렇게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준영이가 한 말이 다 사실이었던 거예요. 더 올라가서 보니까 끔찍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우리 같이 살 수 있을까? 그 사람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어. 이런 내용들이 정말 속이 뒤틀리더라고요. 40년 동안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죽음을 기다리면서 다른 남자와 이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화가 돌아온 거죠. 전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다녀왔어. 정화가 들어오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분명 그 남자를 만나고 온 거였어요. 어디 다녀왔어? 하고 물어봤더니 아, 그냥 마트 좀 갔다 왔어. 하면서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손에는 마트 봉지도 없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터졌지만 꾹 참았어요. 일단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뒤 전 정화에게 담담히 말했어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하자. 뭔 얘기? 하고 대답하는데 약간 경계하는 눈치더라고요. 우리 이제 각자 길을 가자.
수십 년을 함께 했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길을 걷지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너가 댄스 교실 강사랑 만나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화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뭐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헛소리를. 내 핸드폰 봤어. 댄스쌤 문자 내용도 다 봤고. 내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재산 얘기까지 하더라. 40년을 그렇게 살았니? 정화는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었나 봐요. 증거가 확실했으니까요. 병원에서 내가 부동산 사무실 다닌 것도 알고 호텔 다닌 것도 안다. 이제 그만하자. 서로 이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 그 다음 주부터 변호사를 찾아가서 재산 정리를 시작했어요. 집은 정화가 가지고 저는 적금이랑 퇴직금 일부만 가져가기로 했어요. 솔직히 돈보다는 자유가 더 소중했거든요. 그 더러운 돈 가지고 그 남자랑 행복하게 살라고 하고 싶었어요. 준영이가 작은 원룸을 구해줬어요. 아버지, 여기서 새로 시작하세요.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어색했는데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더 이상 눈치 볼 일이 없다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늦게 자고 싶으면 늦게 자고. 이런 작은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서예를 시작했어요. 평생 정비소에서 기계 소음에 시달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조용한 곳에서 붓으로 글을 쓰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같은 반 사람들이 다들 좋았어요. 태호 씨, 글씨체가 참 좋네요. 하고 칭찬해주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한테서 칭찬을 들어봤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준영이가 급하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엄마 일로 큰일 났어요. 알고 보니까 정화가 그 댄스 강사한테 완전히 놀아났다는 거였어요. 그 남자가 정화한테서 돈을 뜯어낸 다음에 잠적해 버렸다는 거죠.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경매에 넘어갈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엄마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해요. 이제 어떡하죠? 솔직히 말하면 속이 시원했어요. 40년을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준영이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준영아, 엄마가 선택한 길이야. 우리가 도와줄 이유는 없어. 그래도 아버지, 엄마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고 싶다고. 며칠 뒤 정화가 직접 찾아왔어요.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예전에 그렇게 치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여보, 하고 부르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전 담담했어요. 정화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나 정말 바보였어. 그 사람한테 완전히 속았어. 집도 다 날아갔어. 이제 갈 곳도 없고. 그럼 그 사람한테 가면 되잖아.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그 사람은 돈만 챙기고 도망갔어. 다른 여자한테 갔다고 하더라고. 여보, 제발 나 어떡하면 좋을까? 정말 한심했어요. 40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다니. 하지만 더 이상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니었어요.
정화야, 우리는 이미 끝났어. 내가 다른 남자를 선택했을 때 끝난 거야. 이제 각자 길을 가자. 정화는 한동안 울면서 매달렸지만 전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준영이가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원해 주기로 하고 저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요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서예 연습을 해요. 저녁에는 준영이가 종종 놀러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그래요. 아버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하고 말해주니까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서예반에서 만난 분과 가까워졌어요. 김미경이라는 분인데 저보다 3살 어리고 남편을 일찍 여인 과부세요. 이 분도 자식들 다 키우고 혼자 사시는데 참 따뜻하고 좋은 분이에요. 처음엔 그냥 서예 얘기만 했는데 점점 인생 얘기도 나누게 되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사랑이라고 하기엔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은 확실해요. 태호 씨 요즘 서예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마음이 편해지셨나 봐요. 하고 미경 씨가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글씨도 더 예뻐지더라고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고통은 병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삶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65세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볼 겁니다. 정화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고요. 40년을 함께 했지만 이제는 정말 남남이에요. 다만 그 사람도 남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니까요. 요즘 제가 자주 쓰는 글귀가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65세에 시작한 새 인생이지만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거든요. 그 뒤로도 몇 번인가 잘못을 뉘우친다며 연락을 해왔지만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이제 저에겐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여러분, 정화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곁에 있는 이의 소중함을 몰라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물론 그 혹독한 경험을 통해 감사함을 배우고 과거를 뉘우친 것 같지만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뒤였죠. 이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가 있듯이 감사와 후회에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저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고 후회했을 때, 저 이미 그런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멀리 와 버렸거든요. 그러니 부디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늘 고마운 마음 전하시길 바래요. 그럼 사연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